오늘 일단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저는 오늘 지금 가리봉에서 일명 G 프로젝트라고 명칭을 두고 리서치를 하고 있는 유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 과거에 2013년, 14년, 한 17년 정도까지 이제 구로 문화재단이랑 같이 이제 주민참여 프로젝트 진행했었고요. 네. 이민아라고 합니다. 작가입니다. 저는 가리봉 도시재생지원센터 정준원 코디네이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수길 선생님 도와가지고 이번에 보조로 기획 보조로 함께한 이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제목을 장소 탐색을 통한 장소적 맥락 찾기 가리봉이라고 두었고요. 이 사업은 이제 청년예술가 아르코에서 진행한 거 사전 연구 지원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올해는 연구 과정이에요. 사실 전시를 위한 연구 과정이라서 전시로 이제 작품으로 직접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어떻게 어떤 걸 할 거고 가리봉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찾기 위해서 리서치를 하고 있고요. 저도 작년에 구로문화재단에서 청년예술가 과정을 통해서 일단 이곳에 오게 됐고, 그래서 이것저것 리서치를 하던 중에 선생님이 기획하신 전시도 보고 가리봉이라는 이런 생경한 이미지들이 재밌어서 일단 들어오게 됐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근데 계속 보다 보니까 여기서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지만 좀 과거에 구로공단 뭐 노동자들이나 그런 데만 이제 집중이 돼 있고, 현재는 20년 넘게 중국동포들이 여기 살고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제외되고 소외시킨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좀 관심이 있어서 제가 바라보는 가리봉의 생경한 이미지들과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집하는 데 이 프로젝트의 목표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살고 있는 조선족이나 중국동포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사실 미디어나 매체 때문에 조선족에 대한 인식이 너무 좋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여기서 중국동포를 여전히 주변화시키고 있지 않나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됐고요. 저는 원래부터 이제 장소랑 장소의 이미지를 수집하고 또 이야기들을 수집해서 그걸 같이 나열하는, 그리고 공간에 들어와서 다시 제가 이해한 장소적 이해를 경험할 수 있게 그렇게 연출을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이제 연속성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사전 리서치를 한두 달 이수연 선생님이랑 진행한 상태고, 그래서 저희가 어떤 프로젝트를 할 건지 그거에 대한 검증을 하고 싶어서 선생님들을 모시게 됐고요. 그 후에는 이제 검증된 내용을 가지고 그 인터뷰를 여기 현장에서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고, 지금 그 벌집이나 여기에 일상의 풍경들을 담는 작업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아카이브 공유회를 진행하려고 해요. 이게 전시 형태가 아니라 공간 기획을 통해서 그냥 저희가 모은 자료들을 수집한 것들을 아카이브에서 공유회를 진행할 예정이고, 그건 정준원 선생님이 도움을 주셔서 저희가 윈윈센터라고 또 다른 재생센터에서 지금 예정되어 있거든요. 말씀드렸듯이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가리봉에서 이제 리서치를 하게 될 때 제가 주의해야 될 점이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리서치를 하셨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또 선생님은 잘 아시니까 이제 지역 리서치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리봉에서 일단은 첫 번째로 선생님은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선생님은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신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구로문화재단이랑 원래는 다른 이런 주민참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가 가리봉동을 알게 되면서 가리봉동이 무엇보다도 그 구로문화재단 안에서 그러니까 전시장도 있고 한데 그 시각예술 프로젝트가 별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유난히 공연이나 이런 쪽이 좀 활성화가 되어 있고 시각 쪽이 전혀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주변에 같이 이제 그 알고 지내던 예술가분들을 참여시켜서 가리봉동을 탐색하는 전시를 기획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7명이 참여를 하게 됐고요. 갤러리 구루지에서는 4월에 한번 전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 여기 공간에서는 일종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실험 비슷하게 지금 공사하기 직전에 저희가 이제 맘대로 이렇게 써도 된다. 같은 네네네 그런 타이밍에 현장에서도 했었고요. 이제 전시장 안에서 할 때는 그러니까 제가 이때 잡았던 키워드가 굉장히 관심 있는 어떤 한국형 한국의 근대화를 상징할 수도 있는 뭐 구로공단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박정희라든지 전 이제 인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 경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전부터 관심이 되게 많았는데 이 한국의 어떤 특유한 아파트 문화가 갖고 있는 다른 나라와는 다른 이런 뭐 주거 환경과 관련돼서 이슈들이 있고 근데 그런 이슈들의 시작점이 어디서 시작됐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벌집을 알게 됐고요. 뭐 쪽방촌이나 벌집이나 이런 뭐 학고방이나 이런 그 어떤 다른 나라에서도 볼 수 있는 일종의 외국에서 슬럼이라고 분류가 되는 그런 공간들하고 다른 한국적인 불안정 주거 공간의 특징은 어디 있나를 이제 여러 저자들의 책들 같은 거를 읽으면서 작가들이랑 다 같이 이제 리서치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그 과정 중에 한 책에서 이제 이런 한국형 불안정 주거 공간을 낮고 높고 좁은 방이라고 하는 형용사로 계속 이렇게 한마디로 명칭이 명사로 정의된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반지하 방을 이렇게 낮고라는 형용사로 쓰고 옥탑방을 높고 예를 들면 고시원이라든지 벌집 같은 걸 이제 좁은이라는 형용사를 써서 이 타이틀을 그러니까 이렇게 형용된 단어를 아예 전시 타이틀로 가져가자. 작가분한테 양해를 구해서 전시 타이틀을 쓰게 됐고 전시장 안에 이렇게 공간 구획을 해서 한 공간씩마다 이렇게 그 참여 작가분들이 각자가 그 구로공단과 한국의 근대화와 뭐 한국의 어떤 아파트 문화라든지 아니면 특유의 무슨 방과 같은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리서치를 하면서 만들어낸 결과물들을 담아서 전시를 해봤고요. 사실 좋기 좋은 문이었는데 정희우 작가님 같은 경우는 그 방 안을 실제로 탁본을 해서 작업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때의 관심사가 제가 2018년도에 독일의 바우하우스 데스사우 재단에 교환 작가로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외국분들 앞에서 어떤 한국형 불안정 주거 공간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마침 그때 2018년도에 바우하우스 데스사우 재단이 갖고 있는 그 연관 주제가 스탠다드여서 그래서 거기 디렉터분이 이 프로젝트에 대한 언급을 하시면서 이렇게 기부도 하시고 그런 식의 결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프로젝트를 하실 때 혹시 가리봉에서 실제로 어떤 리서치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 처음에는 사실 그때 이제 그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코디네이터로 계셨던 두 분, 제가 지금 바로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 두 분의 도움을 받아서 지역적인 특징 그리고 뭐 그 구로구청에서도 구로구청뿐만이 아니라 뭐 마을 담임이라든지 이렇게 기획을 하는 또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하고 같이 처음에는 그야말로 이제 이 공간이 갖고 있는 개요를 러프하게 작가분들한테 전달을 하고 예를 들면 이문숙 감독님이 찍은 유로공단 같은 영화를 같이 본다든지 아니면 제가 이제 꼽았던 몇 가지 뭐 소설이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나왔던 어떤 창작물들 같은 것들을 공유해서 같이 보면서 사실 저도 이제 인천 시민이지만 다른 작가분들도 이제 이 구로구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외지인의 시선으로 이곳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의 시선과는 좀 다른 관점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지금 모으고 싶은 게 수집하고 싶은 게 이 실제 여기서 거주하는 분들의 시선도 모으고 싶고 외부의 시선도 같이 모으고 싶거든요. 정준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실 도시재생센터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서 간단하게 어떤 일을 하시고 여기는 어떤 곳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그 흡이라고 하는 직업들을 보면 그 활동 반경이 대단히 넓거든요. 뭐 건축 아니면 도시 설계 아니면 뭐 화해 쪽도 계시고 저는
그중에서도 이제 문화예술 쪽 분야를 담당을 하고 있어서 마을 축제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그 주민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코디의 역할이라고 하면 주민분들이 자생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이 도시 이 재생 구역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는 매개자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 도시재생센터가 이렇게 벌집의 형태에서 이렇게 재생센터로 바뀌고 나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초기에는 이제 이 옛날에 얘기했었던 쪽방 그런 형태로 벌집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 공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험적인 작업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서는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청년들이 운영을 하는 멀티샵도 편집샵도 운영을 했었고, 그리고 문화살롱도 운영을 했었고, 그리고 초기에는 여인숙 형태로 좀 운영을 하려고 했다가 옆에 이제 여인숙을 운영을 하시는 개인 사업자분들이 계셔서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사업에 좀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좀 안 되겠다 싶어서 그건 좀 돌렸거든요. 근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이 공간이 가지는 그런 특유한 특색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아직은 찾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추가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좀 여러 가지 컨텐츠를 넣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계획을 하고 있어서 여기 행복마루 공간뿐만 아니라 유닝센터에서는 지금 문화예술 공간으로 갤러리를 운영을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사실은 연속성에 대해서 엄청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이게 이 얘기가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제가 가리보 작년에 처음 알게 됐고 선생님 전시 덕분에 알게 됐고, 올해 이렇게 연구를 하고 내년에 저는 확장시켜서 전시나 이거를 체험형 뭔가 프로젝트까지 기획을 하는 거를 추후에 하고 있는데, 이게 유효하고 재단이 뭔가 여기에 있는 뭔가 지자체가 관심이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 문제라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저희가 그 외부에 실지하는, 그러니까 여기 가리봉에 관련한 실지하는 이미지를 모으기 위해서 사실 설문을 진행을 하려고 해요. 이제 3개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나눌 수 있어서, 온라인은 사실 가리봉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리봉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렇게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에서는 중국 동포 대상으로, 근데 이제 오프라인 설문은 설문이지만 인터뷰를 하기 위한 매체로 사용할 예정이에요. 일단은 설문을 드리고 이걸 기반으로 이야기를 나눠서 영상으로 수집하는 과정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제 가리봉에서 이제 활동을 해보셨으니까 어떤 걸 제일 주의해야 할까, 저희가 이전에 고민했던 부분은 사실 그런 부분이 많아요. 가리봉에 있는 중국 동포들한테 건드리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국적이나 이런 게 너무 예민한 얘기인데 물어보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코멘트 해주실 수 있으실지 여쭤보려고요. 제가 활동하던 시기에도 그 도시재생센터에 와서 이렇게 그 발언을 하시는 지역민들이 주로 한국인 분이셨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안 계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어떻게 참여시켜야 될 것인가가 굉장히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 그 참여시키기 어려운 그분들 어떤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거 관심을 끌어오기 위해서 어려웠던 지점이, 생각해보면 저도 사실 참여자 모집을 하려고 한번 시도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자주 다니던 이 식당의 주인분부터 약간 포섭을 해서 이렇게 아름아름 이거는 늘려가 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의 어려움도 어떻게 보면 되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존재했었던 것 같아요.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가 낮은 것도 있겠지만,
뭔가 이렇게 생계나 다른 어떤 이런 경제적인 활동이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았고, 그리고 이건 좀 약간 특이한 케이스인데 제가 한창 정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이렇게 이곳을 방문하던 시기에 매번 가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식당이 있었는데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경찰서분이 명함을 주고 가신 거예요. 저한테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제가 그 명함을 아직도 갖고 있는데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는 그 감시당하는 존재인가? 굉장히 좀 낯설고 처음 겪는 일이었어요. 그런 일이. 한국 경찰이요? 네, 경찰인데 그 가리봉의 치안을 담당을 하고 있는 분이고 사복이셨는데 제가 이제 한 번 온 게 아니라 막 어떨 때는 학생들 한 10여 명하고 막 오기도 하고 외국 사람들 자꾸 막 안내하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이렇게 뭔가 사진도 찍고 막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굉장히 낯설었어요. 제가 이렇게 활동하는 거를 멀찌감치서 지켜보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나는 감시당하는 존재인가? 뭐 이런. 그럼 그거랑 이어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학생들도 오시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 어떤 거였을까요? 진행하시면서. 뭐 사실 뭐 학생들이야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제가 서울대 학생들한테도 뭐 학생 운동하고 연관되는 역사가 있고 여기서부터 뭐 목장갑을 끼고 어떤 학생 운동들이 있었고 요새 말로 이제 뭐 어떤 정치인들이 이곳을 거쳐갔고 하는 식의 어떤 역사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해주기 위해서 학생들을 데리고 온 것이었고 대부분이 뭐 이렇게 어떤 연립주택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도시명 주거 공간에서 크고 나고 자란 친구들이랑 이런 환경을 굉장히 좀 낯설어하기도 했고 그 친구들을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그야말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본인이 거주하는 공간하고는 달랐기 때문에 그거를 굉장히 힙하다 이렇게만 느끼고 좀 이렇게 피상적으로만 느끼고 소비하는 소비 그 이미지를 소비하는 그런 쪽에 머무를 수가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해체적인 이미지를 우리가 그냥 소비하고 이게 연속적으로 가지 못하면 이 프로젝트가 이제 실패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왜냐하면 이게 너무 자극적인 이유이고 사회적인 어젠다만 그냥 우리가 꾸준히 소비하고 끝난다면 그래서 저도 제일 걱정이 되는 게 궁극적으로는 지금 가리봉에서 정말 실제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 어떤 것에 초점을 두어서 해야 될까? 근데 이게 사회적 어젠다랑 안 이어질 수는 당연히 관계성이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드러내는 게 맞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저때 오셔서 왔을 때 말씀하셨을 때 조금 놀랐던 거는 여기가 가리봉이 사실 중국 동포가 많은 곳으로 외국 사람들한테 유명한 곳인데 왜 여기 그 중국 말씀하신 것처럼 왜 참여를 못하고 있는지 사실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날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생계에 대한 관심이 더 크시고요. 도시 재생이라기보다는 중국 동포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일용직 노동자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활동하시는 패턴이라든지 시간대가 일반적인 분들이랑은 좀 많이 달라서 활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참여하시기가 좀 힘드신 분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식당가에서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활동을 하는 그 시간에 또 장사를 하셔야 되는 가게를 운영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 분들께서도 이제 중국 정부에 대한 안 좋은 시각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어떤 거냐면 중국 문화랑 좀 문화라기보다는 그런 생각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담배를 좀 많이 피우시잖아요. 아니면 뭐 쓰레기 분할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국과는 좀 다른 문화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한국과 좀
시선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주민분들이 생각하실 때에 한국인데 중국뿐만 아니라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그런 상권을 형성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런 상권을 형성했을 때에 그들만의 그런 관계라든지 네트워크가 좀 다져지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이질감을 느끼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활동하실 때는 이제 2017년 전시를 2017년에 했지만 그 전에 계속 이제 방문을 했던 거예요. 그 전부터 이제 활동을 하셨으면 그때는 좀 이해가 가는 부분들이 지금보다는 좀 많이 험악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켜본다, 뭐 아니면 관찰을 받는다라는 느낌이 드실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때는 치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지역분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좀,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뭐 사건 사고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별로 없습니다. 저도 되게 용기가 있는 편인데 뭔가 이런 편견이나 시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저부터 뭔가 여기 이 지역에 대한 편견이 있는 거예요. 이런. 그죠. 네, 그걸 되게 떨쳐내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이런 리서치를 할 때도 사전에 누구를 모셔서 한다기보다는 길에서 유퀴즈처럼 마치 그렇게 진짜 실제 하는 이야기를 수집하는 데 관심이 있는데 이렇게 중국말을 하고 계시면은 그래도 한국말 다 하시는데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거를 이렇게 그래서 뭔가 근간이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의 프로세스에 근간이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위험하다면 사실은 조심하는 게 맞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저도 뭔가 이런 편견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서 질문을 드렸고 전시하셨을 때 어떤 분들이 관람을 오셨고 이런 게 궁금해요. 정말 중국 분들도 오셨는지 아니면 초대하신 분들만 오셨는지 아카이빙을 하는 데 목적을 두고 하셨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선생님 먼저 말씀해주시죠. 유인센터에서 전시할 때는 한국분이 아, 주로가 아니라 다 백도로? 네. 그럼 그거는 거의 홍보로 인해서 그걸 보시고 오시는 외부인들인가요? 외부인 작가분들께서 이제 초대해서 오시는 분들과 그리고 저 도시재생 관련돼서 이제 활동하시는 주민협의체 분들 위주로 진행해요. 그래서 일단 전시를 보고 나면 좋아하시는데 그것들이 이제 전시가 매번 있을 때마다 와서 관람을 하시고 그러기에 어려운 부분도 있었어요. 이제 그림 위주로 전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작품만 바뀌고 이제 그림만 걸려 있으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든 부분이 있죠. 사실은 저는 이제 외국 분들하고 계속 지금도 참여자들을 이렇게 참여시켜서 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가장 급선무는 친한 사람을 이렇게 한 명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 한 명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그분이 속해 있는 그 집단의 분들과 만남을 가지는 일을 만들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가리봉 여기 거주하시는 중국 동포가 전시를 본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때는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음식점 사장 여자분이신데 궁금하셔가지고 보러 오시고만 하셨지. 그분을 설득을 하는 단계에서 이제 여기서의 활동을 접게 된 이유는 전에도 아마 제가 전화로 말씀드렸는데 서울시가 뭔가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그 예술가들을 어떻게 보면 약간 이용하려고 하는 입장이 있어서 예술가가 소비되지 않고
계속 이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유지를 할 것인가. 그러려면 사실은 이 행위 주체가 소비가 안 되는 게 되게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저는 그때 당시 그 공무사업의 카테고리를 두 개를 나눠서 주민분들이 만족하실 수 있을 만한 정말 실생활 위주의 어떤 생활 환경 개선형 어떤 디자인 사업이나 이런 것들과 예술가들이 해야 되는 어떤 기초예술, 소수예술이 명확하게 분리가 돼서 이쪽은 역시 전문 예술인을 심사할 수 있을 만한 분들이 오셔야 되고 이쪽은 이제 지역분들이 심사를 하시는 방식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에 합쳐져 있었던 거예요. 카테고리 자체가 다른 건데. 합쳐져 있어서 사실은 그 공무는 이제 싸우러 간 거였죠. 이렇게 설계를 하면 안 된다. 담당 사무실 공무원분을 설득하기 위해서 간 거였는데 그 심사에 오셨던 이제 주민분들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연극을 한다든지 공연을 한다든지 전시를 한다든지 하는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사실 제가 그때 정말 하고 싶었던 거는 이거의 아카이빙을 직방처럼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특정 조건에 검색을 하면 사람들이 접속을 해서 관련 정보를 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 아이디어를 말씀드렸더니 그때 서울시 공무원들의 반응도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구상이 약간 지자체가 구상해야 될 정도의 큰 이 돈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 아카이브를 뭐 VR, AR 다 이런 기술들을 썼고 사실은 예를 들면 피아노다 아니면 고양이다 아니면 그런 거죠. 고양이와 살 수 있는 집 여기 있을까 검색하잖아요. 직방사람 같은 데서도 그런 식으로 어떤 특정 조건을 검색했을 때 그거에 해당하는 가리봉 예를 들면 뭐 그런 작품들이 언급된 이곳을 배경으로 써야지 있는 작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볼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사실 아카이빙 해야 될 자료들은 많은데 그거는 아카이빙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도 있는 거죠. 개인 예술가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이제 지자체나 이렇게 좀 더 큰 단위에서 해야 되는 작업들이 있는 그런 것들이 사실 되게 아쉬워서 그때 결국 선정됐는데 포기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이곳에서 너무 이렇게 소비되지 않고 계속 활동을 하기가 지금 현 단계에서는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강렬하게 그만뒀습니다. 네. 그런 일들이 종종 2014년부터 왜냐면 젊은 예술가들은 사실 신진 예술가들은 한국 안 있어요. 계속 그냥 세대가 교체돼서 이 사람들이 이런 예를 들면 아티스트 피나 이런 기본적인 조건도 없는 환경에서 무임금 열정비율 무임금 노동을 제공하는 예술가들은 어쨌든 계속 대학교를 졸업해서 계속 나온다라는 거죠. 교체가 되고. 그때 그 가장 큰 이슈도 예를 들면 연극 공연이 있었는데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배우분들은 사례를 지급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지역 주민이 계셨던 거죠. 공연을 하나 올리기 위해서 이 사람이 쓰는 에너지를 굳이 시급으로 계산을 해보면 정말 시급 500원도 안 되는 수준일 수도 있는데 50원 아니에요? 50원 그런 거에 대한 게 역시 공모설계 사실 제가 그 이후로 예술 정책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이제 인천에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 정책을 기획하는 그리고 사실 또 하나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때 이제 추진환 씨랑 이하영 씨랑 두 분이 계셨어요. 가리봉 도시재생지원인데 두 분이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었는데 주민분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케어하다가 지친 거죠. 이 친구들도 이 젊은 분이 지치는 바람에 동시에 그만두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외부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 예술가 입장에서는 좀 현지 사정을 이렇게 잘 알고 계신 서포트해주는 친구가 없어지고 그러면 또 새로 오신 분을 또 처음부터 이렇게 막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또 설득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속 가능성이 그 여기뿐만이 아니라 해외의 모든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진 외국 프로젝트들이 가장 어려운 점이 그러면 이거는 지원센터가 내년에 없어진다고 들었어요. 올해 10월까지 우리 시험까지. 그러면 내년에 어떤 이유로 없어지는 거예요? 원래는 작년까지도 활성화서 마지막 연도였는데 저희가 끝나지 못한 사업들이 있어서 10월달까지 연장이 됐거든요. 그리고 원래 도시재생센터 같은 경우는 4년에서 5년 정도 이제 활동을 하고 스스로 활동하실 수 있게끔 네, 그죠. 자립해서 이제 떠나는 형태지. 저 주민의 자립을 돕고 그분들이 이제 알아서 활동하실 수 있게 해야 되는 기반을 거잖아요. 다져놓는. 지금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여기가 어떻게 바뀌게 될지는 아직 미정이라고 하셨었잖아요, 저번에. 네. 그럼 현재도 비슷하게 지금 계획 예상되는 중인 방법이 부분은 이 행복마루를 관리를 할 수 있는 관리 주체를 공고를 통해서 이제 모집을 할 계획이고요. 네, 그래서 어떤 단체가 들어와서 어떻게 이 공간을 활용할지는 그때 봐봐야죠. 그럼 그 기업의 성격에 따라서 여기 공간의 성격도 바뀌게 되는. 네, 일단은 근데 CRC라고 해서 도시재생기업을 서울시에서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작년에 선정이 돼서 카페를 운영을 하고 계시고,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지역 주민분들 5분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설립을 하셨어요. 그래서 운영을 하시고 있고, 주민분들도 이제 행복마루 이제 가리공동에서 만들어진 조성된 앵커 시설을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단체 설립도 지금 계획 중에 있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제 어떤 개인의 이야기를 담기 위한 작업을 쭉 지속하면서 이게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참가자를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면대면으로 만나서 케어할 수 있는 인간의 수는 정말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 수를 늘릴 수가 없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인터뷰를 확정짓기 전 단계에서 좀 넓게 찾아보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야말로 나한테 굉장히 이 프로젝트에 굉장히 유효한 이야기들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분을 찾아내서 연결하는 무단계는 용기를 내서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뭐 진짜 그 육성이나 얼굴까지 다 담기는 영상 인터뷰를 만약 하시겠다라고 하면 그 인원은 차라리 이렇게 좀 제한을 해서 퀄리티를 높이는 쪽이 많은 양을 수집해야 되는 일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일이 있어서 약간 구술사적인 방식으로 이거를 진행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그 과정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예술가들이 소모적인 작업이 될 수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지금까지도 과거에 참여하셨던 분들과 지금까지도 개인적으로 연락을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지내는데 그게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애정을 쏟아야 되는 일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소비되지 않았다라는 거를 또 저의 태도로 또 증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관계를 만들기는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인원별 연령을 조금 더 생각해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모적인 리서치 작업이지만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최근에는 대전에서 1950년대 전후에 민간 학살 사건이 굉장히 유명한 돌연골이라는 굉장히 긴 무덤이라고도 표현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직도 유해 발굴을 하고 있고 이번에 작업을 하려고 사실은 갔다가 골련골에서 유해 발굴을 하고 있는 이미지를 영상 작업의 일부로 클립의 일부로 활용을 한 작년에 영상 작업을 한 지인도 있어요. 제 친구 중에. 근데 그런 이미지들을 보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뼈를 이렇게 골라놓는다든지 하는
제가 작가 이름은 막 밝히지 네, 네, 않습니다. 근데 그런 작업들이 있어서 저도 그렇게 크게 생각은 안 하고 제가 원래 되게 용기 있는 캐릭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리아 가서도 아무렇지도 않고 근데 막 포크레인으로 막 이렇게 파내고 계시고 막 그 더운데 막 하고 계시는 거를 보고서 이거는 내가 영상으로는 절대 담으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딱 섰어요. 불륜골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 저는 이제 과거랑도 또 조금 입장이 달라져서 일단은 유족과의 인터뷰나 이런 것들은 진행하지 않는다. 왜냐면 그 해당 지역에서 나고 자라서 평생을 거쳐서 그 민간인 학살 사건을 다루는 역사 단체도 있으시고 모임들 막 유족회도 있고 막 있잖아요. 이분들이 하셔야 되는 역할이 있고 시각미술가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이 최근에야 뭐 어떤 다큐의 경계나 영상 작업의 경계나 여러 가지 미디어의 경계나 여러 가지 허물어지면서 여러 실험들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오히려 너무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하기에는 내가 너무 역량도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작업하고도 아마 관련 좀 되실 것 같기는 한데 이런 일을 지속할 때 주변 분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당신은 광주 출신도 아니고 예를 들면 할아버지가 북한에 피랍된 것도 아니고 그런 어떤 근대사와 저의 개인사가 접점이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도 없는데 근데 왜 이민이라는 예술가는 홀로코스트 얘기를 하고 50년대 전에 민간인 학살 사건 얘기를 하는지가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입장은 어떻게 보면은 돌려서 얘기를 하자면 되게 위험한 게 해당 사건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만이 발언을 할 수 있다라는 입장, 주장인 거거든요. 저는 해당 사건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아닌 저한테는 굉장히 지금 실제 하는 사건인데 이 소수자이자 약자로서의 어떤 전 세계적인 연대의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를 거치지 않으면 인간성을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거를 광주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 5.18을 얘기할 수가 없고 제주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 사상을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이 제3자적인 증언이 가질 수 있는 의미나 의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도 뭐 테스티모니얼 뭐라고 표현하시던데 그런 논의들이 있거든요. 계속 그런 것들을 팔로우업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야 사실은 모르겠어요. 피해 당사자는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함몰되기가 쉽고 사실 가해자는 이 사건에 대해서 표현을 안 하겠죠. 이런적인 표현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하는. 그러면 이거 두 가지가 아닌 방식의 무언가의 표현들이 사실은 아마도 100건이 나온다고 치면 99.9건은 실패할 거예요. 왜 실패할 건지를 뻔히 알면서도 하느냐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거를 계속해서 우리가 인간이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계속 그 관련된 연구들, 이론들 같은 것들을 찾아보는 단계예요. 그럼 준하 쌤도 마지막으로 그럼 재생센터에서 이제 문화예술 파트를 굳이 나누자면 이렇게 하시면서 그런 문화예술이 이제 도시재생이라는 거에서 왜 필수적으로 필요할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문화예술이라는 게 이런 활동이라든지 작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가가기에도 주민분들에게 다가가기에도 쉬운 방법이고 그들과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꼭 작품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뭐 마을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기획을 하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러면서 서로의 입장을 그 정서를 교류를 하면서 좀 정서적으로 가까워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도시재생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저도 그 예술 교육이나 기획이나 뭐 개인 작업도 재미있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가 저는 지역을 매개로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작업을 하는 게 제가 하는 모든 활동이 예술 활동이 참여자나 지역 주민에게 가장 큰 혜택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업을 하는 작가뿐만 개인이 할 수 없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하신 다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어떻게 지자체랑 같이 또 협업을 해 나갈 수 있는가 연속성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본 시간이었고요. 짧지만 저희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